너, 그 시계 어디서 났니? 납골당한 재벌 회장 강서현이 울고 있던 학생의 손목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네? 할머니, 왜 그러세요? 금시계를 찬 학생 윤아진이 당황한 눈빛으로 되물었죠. 그 시계 누구한테 받은 거니? 하진이 고개를 푹 떨구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에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아버지 이름이? 하진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회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 낡은 국밥집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19살 하진은 커다란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뽀얀 국물을 휘젓는데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손목의 금시계가 새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하진아, 뭐하냐? 손님 국밥 빨리. 삼촌 정경태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짜증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하진은 재빨리 국밥을 퍼서 팔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때렸죠. 손님에게 내밀자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생이 많네, 얘가. 이 새벽부터. 하진은 그저 웃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어제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제도 그랬죠. 언제부터였을까요? 하진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챙겨야 했죠. 남은 반찬이 몇 개 보였어요. 시든 시금치 나물, 김치 몇 조각. 하진은 차가운 밥을 꺼내 물을 부었습니다. 말아서 후루룩 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죠. 7시 반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진은 가방을 메고 국밥집 문을 나섰습니다. 삼촌이 뒤에서 소리쳤죠. 일찍 와. 저녁 장사 있어. 네. 작게 대답하고 걸었습니다. 버스를 탈 돈이 없었어요. 걸어서 가야 했죠. 학교까지는 40분쯤 걸렸습니다. 8시 하진은 학교 교문을 뛰어들어갔습니다. 또 지각이었어요. 교실 문을 열자 담임 선생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윤하진, 또야?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잖아. 죄송합니다. 하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반 아이들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죠. 쟤 맨날 지각하네. 국밥집 애잖아. 새벽부터 일한대. 하진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실은 시끌벅적했어요. 친구들은 대학 얘기로 한창이었죠. 야, 나 서울대 원서 넣었어. 대박. 나는 연세대. 너는? 나 고려대 넣었지. 하진은 창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린 채 눈을 감았어요. 새벽부터 일한 탓에 온몸이 무거웠죠. 친구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이 솔솔 왔어요. 누군가 하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윤하진. 너도 대학 각인가? 반장 유상우였어요. 옆에는 친구 둘이 서 있었죠.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설마 의대? 너 성적 좋다며? 상우가 비웃었습니다. 친구들도 웃었어요.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야, 물어보잖아. 의대 가냐고? 대박. 국밥집 아들이 의대를.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방과 후 하진은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국밥을 말고 계산을 받았죠. 삼촌은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녁 6시쯤이었어요. 국밥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웬 고등학생들이 떼거지로 들어왔죠. 하진은 그들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상우와 친구들이었거든요. 어이, 국밥집 아들. 여기 국밥 4그릇. 상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죠. 하진은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밥을 들고 나갔습니다. 상우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윤하진. 너 진짜 의대 간대? 국밥이나 말면서. 국밥 잘 말면 뭐해. 의사 되려면 손이 안 떨려야 하는데. 친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하진은 말없이 국밥을 하나씩 내려놓았어요. 손이 더 떨렸죠. 국물이 약간 흘렀습니다. 어이구, 봐봐. 손 떨려서 국물 쏟았네. 이러면 수술은 무슨 수술을 해. 상우가 친구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는 수밖에 없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밥을 다 먹은 상우가 계산대로 왔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하진의 발 앞 바닥에 던졌어요. 거기 떨어졌다. 주워.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하진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어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돈을 받아 계산을 해줬을 뿐이었습니다. 거스름 돈을 내밀었어요. 국밥 맛있었어. 의대 떨어지면 국밥집이나 잘해. 상우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친구들도 따라 나갔죠. 아이들이 나간 뒤였어요. 하진은 바닥을 닦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방 구석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죠.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밤 11시 손님들이 다 가고 난 뒤였습니다. 하진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은 반찬을 꺼냈죠. 시든 나물 몇 가닥과 김치 한 조각.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밥에 반찬을 얹어 후루룩 먹었어요. 맛이 없었지만 먹어야 했죠. 삼촌이 장부를 탁 덮으며 말했습니다. 하진아, 이리 와봐. 하진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삼촌 앞으로 갔어요. 삼촌은 인상을 찌푸린 채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또 5만 원 모자라. 어제도 안 맞았는데 오늘도 이래? 죄송해요, 삼촌.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 자꾸 이러면 어떡하냐고. 대학은 무슨 대학을 가려고 그래? 삼촌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삼촌, 제 합격 통지서요.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등록금 마련해야 해서요. 순간 삼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하진에게 거칠게 다가왔어요. 등록금? 네가 대학 가면 국밥은 누가 팔아? 삼촌, 내 부모 장례비의 빚까지 내가 다 냈어. 그 돈이 얼만 줄 알아? 무려 3억 2천만 원이야. 삼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너 혼자 살았으면 진작 고아원 갔어. 내가 걷어줬잖아. 빚은 네가 갚아야지. 죄송해요, 삼촌. 합격 통지서는 내가 보관할 거야. 넌 여기서 일이나 제대로 해.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시는 대학 얘기 꺼내지 마. 알았어? 네. 삼촌은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목이 메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하진은 자신의 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낡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형 윤지훈의 사진이었죠.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형의 모습. 하진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나 붙었어. 의대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형이랑 약속했잖아. 같이 의사 되자고. 형이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했잖아. 하진은 형 사진을 꼭 안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삼촌이 금고를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넣는 소리. 찰칵 잠그는 소리. 하진의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꿈의 증표였죠. 하지만 이제 그 꿈은 금고 속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형 나 못 갈 것 같아. 하진은 손목에 금시계를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반짝이는 시계 안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아버지 나 어떡하면 좋아요? 형한테 한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긴 밤이 깊어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형 윤지훈의 기일이었어요. 하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국밥집 일을 마쳤습니다. 삼촌 몰래 작은 국화 한 송이를 샀죠. 1,000원짜리였어요. 그게 하진이 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디 가냐? 삼촌이 물었습니다. 하진은 가방으로 꽃을 가렸어요. 잠깐 다녀올게요. 일찍 와. 저녁 장사 있어. 네. 하진은 서둘러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납골당은 멀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야 했죠. 하진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어요. 기차만 겨우 탈 수 있는 금액이었죠. 걸어서 기차역까지 갔습니다. 1시간 반쯤 걸렸어요.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하진은 얇은 점퍼깃을 세우며 걸었죠.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 앞에 섰어요. 하진은 5,000원을 내밀었습니다. 학생 한 장이요. 5,000원입니다. 딱 맞았어요. 하진은 표를 받아들고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돌아올 차비는 없었죠. 어떡하지? 걸어서 오면 밤 10시는 넘을 텐데. 삼촌이 화낼 거야. 하진은 불안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차에 올랐어요. 빈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했죠. 주머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시간 후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거기서 또 버스를 타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죠. 하진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납골당까지는 2시간쯤 걸렸어요. 오후 4시 드디어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외딴 산속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하진은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하진이 또 왔구나. 납골당 관리인 할머니가 하진을 알아봤어요. 매년 이맘때면 하진이 찾아왔거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형님 보러 왔지? 들어가. 하진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길게 늘어선 봉화남들이 보였어요. 하진은 익숙하게 걸어가 한 봉화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지훈. 명패에 형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진은 국화를 봉화남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죠. 형. 나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나 해냈어. 의대 붙었어. 우리 약속 지켰잖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형 나 못 가. 삼촌이 합격 통지서도 빼앗아 갔고 절대 못 가게 해. 포기해야 할 것 같아. 하진은 봉화남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형. 내가 약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형,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검은 옷을 입은 강서현 회장이 납골당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비서가 문을 열어줬죠.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게. 회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었죠. 회장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건 누구지?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윤지훈 봉화남 앞에 낯선 청년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19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낡은 점퍼,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지? 내 손자 지훈이랑 무슨 사이일까? 청년은 봉화남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온몸으로 슬픔을 쏟아내고 있었죠. 형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청년이 중얼거렸습니다. 형?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형이라고? 지훈이의 동생? 그럴 리 없어.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 장례식에는 영정사진이 셋뿐이었어요. 아들 형석,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자 지훈. 다른 아이는 없었죠. 회장이 청년을 자세히 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이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소매가 걷히며 손목이 드러났죠. 금시계였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건 저 시계는. 회장은 그 시계를 알고 있었어요. 25년 전 아들 형석에게 손수 채워줬던 시계였죠. 이건 우리 가문의 책임을 짊어질 사람에게 주는 거다. 회장이 아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받고 씁쓸하게 웃었었죠. 어머니, 전 이 시계가 싫어요. 하지만 간직할게요. 그 시계가 지금 저 청년의 손목에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저 청년이 형석이의 시계를 차고 있지? 설마. 회장은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계속 울고 있었죠.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청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재빨리 눈물을 닦았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청년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손을 내밀어 막았어요. 괜찮아. 그대로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청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청년의 손목을 봤습니다. 금시계가 희미한 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회장의 손이 청년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가리켰어요. 그 시계 어디서 났니?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청년은 당황해서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이게요? 그래. 그 시계. 회장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청년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시계 옆면의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죠. 아버지 유품이에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시계 뒷면을 봤어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석에게 어머니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형석아. 작게 속삭였어요. 청년은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회장은 정신을 차리고 청년을 똑바로 봤어요.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이름이 뭐니?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아진이요. 윤아진. 회장이 이름을 천천히 따라 말했어요. 윤씨. 지훈이도 윤씨였죠. 형석이도.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청년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시계는 분명 형석이 것이었지만 어떻게 이 청년에게 왔는지 알 수 없었죠. 아버지 유품이라고 했지만 정말 형석이의 아들일까? 회장은 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너무 깊이 파고들면 안 될 것 같았죠. 조심스럽게 천천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진아,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니? 네. 하진이 당황했습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이 시계에 대해 아는 게 있어서 나중에 연락하고 싶구나. 아, 네. 하진이 조심스럽게 번호를 알려줬어요. 회장은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고맙구나. 회장은 일어났어요. 하진도 따라 일어났죠. 지금 몇 시니? 4시 반쯤요. 돌아갈 차비 있어?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차로 데려다 줄게. 아, 괜찮아요. 걸어갈 수 있어요. 안 돼. 여기서 시내까지 멀잖아. 할머니 차 있어. 회장이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은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따라왔어요. 밖으로 나가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준비했어. 고마워. 검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하진을 차에 태웠습니다. 하진은 고급차 안을 신기하게 둘러봤어요. 어디로 가면 되니? 서촌시장이요. 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은 하진을 슬쩍 바라봤어요.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얼굴은 어딘가 형석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형석이의 아들일까? 지훈이의 동생? 회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봐야 했어요. 조심스럽게 확실하게. 1시간 후 차는 서촌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진이 차에서 내렸어요. 회장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조심해서 가렴. 네. 할머니도 조심히 가세요. 하진이 고개를 숙이고 시장 안으로 걸어갔어요. 회장은 하진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낡은 점퍼, 구부정한 어깨. 차가 출발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저 청년이?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아이에 대해 알아봐. 전부. 네. 윤아진. 서촌시장 국밥집. 삼촌이랑 산다고 했어. 전부 조사해. 비서는 회장의 굳은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그런데 혹시? 모르겠어.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 시계는 분명 형석이 거야. 내가 손수 채워준 거라고. 그럼 저 아이가 어떻게 그 시계를 갖게 됐는지, 정말 형석이의 아들인지 확인해야 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정말 내 손자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손에는 하진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죠. 형서가 네가 남긴 아이가 또 있는 거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만난 청년의 얼굴만 떠올랐죠. 윤아진, 손목에 금시계, 형석이의 시계.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25년 전 아들 형석이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형석아, 네가 남긴 아이가 또 있는 거니? 문이 노크됐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비서가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고 비서를 봤습니다. 윤아진. 어제 그 청년. 조사해봐. 네, 회장님. 어디까지 알아보면 될까요? 전부. 태어난 곳, 자란 환경, 지금 사는 곳.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삼촌이 누군지, 왜 그 아이를 숨겼는지, 3년 전 사고 당시 상황도 다시 확인해. 사고 보고서 말씀이십니까? 그래. 당시 보고서 전부 다시 가져와.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해야겠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오후였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3년 전 사고 보고서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어요. 사고 당시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3명. 아들 형석,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자 지훈.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3명. 영정사진도 3개였어요. 하진은 없었죠. 당시 차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대? 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전석에 윤영석 씨, 조수석에 배수진 씨, 뒷좌석에 윤지훈 군. 넷이 아니고, 네, 보고서에는 3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진은 차에 없었구나. 그래서 살았어. 장례식은? 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은 사고 다음 날 치러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요. 누가 왔었어? 친척들이 몇 분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회장이 물었죠. 뭐야? 말해봐. 당시 장례식장 직원을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 네. 15, 6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하루만 있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루만? 네. 첫날 잠깐 있다가 다음 날부터는 안 보였대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진이었어. 분명 하진이었을 거예요. 왜 하루만 있었을까? 그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식당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당시를 기억하더군요. 뭐래? 중년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밥을 먹는데 아이한테 집에 가 있어. 여기 있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남자가 정경태야? 아마도 고인의 처남이니까요. 회장은 책상을 탁 쳤어요. 서류가 흩날렸습니다. 왜 그 아이를 숨긴 거야? 비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회장은 심호흡을 했어요. 더 알아봐. 저 아이가 정말 형석이의 아들인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 네, 회장님.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또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알아본 내용입니다. 말해봐. 윤아진 군은 현재 서촌시장 국밥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경태와 함께요. 국밥집? 네. 새벽부터 일하고 학교 가고 다시 와서 일한다고 합니다. 회장의 가슴이 아팠어요. 학교는 중앙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성적은 상위권이고요. 대학은 의대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회장이 다그쳤죠. 하지만 뭐야?
정경태가 합격 통지서를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진학을 못하게 막고 있대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왜? 국밥집 일손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빚을 갚아야 한다고. 빚. 비서가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정경태가 윤하진 군한테 늘 말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진 빚이 있는데 자기가 대신 다 갚았다고요. 얼마나? 3억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한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3억 2천? 말도 안 돼. 그것뿐이 아닙니다. 차용증까지 만들어서 윤하진 군을 협박한다고 하더군요. 차용증? 네. 가짜입니다. 하지만 윤하진 군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험금은? 고인들의 보험금이 총 5천만 원쯤 됩니다. 수령이는 정경태로 돼 있고요. 5천만 원을 받아놓고 3억을 빚이라고. 정경태는 그 보험금으로 국밥집을 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실제로는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국밥집은 2천만 원에 인수한 겁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군요. 회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윤영석이 빚이 있었어? 아닙니다. 확인해 봤는데 고인에게는 빚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차용증은? 완전히 조작입니다. 정경태가 만든 거죠. 회장은 책상을 또 탁 쳤습니다. 그 인간이 저 어린아이를.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진정하려 애썼어요. 심호흡을 몇 번 했죠. 그 아이는 하진이는 이 사실을 알아? 아니요. 정경태 말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 빚을 자기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불쌍한 아이.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알아봐. 저 아이가 정말 형석이의 아들인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 DNA 검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확신이 없어. 더 알아봐야 해. 네, 회장님.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은 집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 가득했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형석이가 3살 때 사진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모습. 회장은 미소 지었죠. 귀엽기도 하지, 우리 막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형석이가 초등학생이 된 사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5살 때 사진에서 멈췄어요. 형석이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금시계가 있었죠. 회장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형석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니. 회장은 아들 손목에 시계를 채워줬어요. 이건 우리 가문의 책임을 짊어질 사람에게 주는 거다. 형석이는 시계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 시계가 싫어요. 왜? 너무 무거워요. 책임이요. 형석아. 하지만 간직할게요.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 형석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회장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형석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어요. 하진. 어제 본 청년. 손목에 금시계. 형석이의 시계.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진의 번호가 저장돼 있었어요. 전화를 걸까? 아니야. 아직은 이르다. 확실히 해야 해. 저 아이가 정말 형석이의 아들인지.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진아, 네가 내 손자라면. 작게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꼭 구해줄게. 그 나쁜 사람한테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국밥집에 가야겠어.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창밖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죠. 형서가 내 아들을 찾았어. 이제 내가 지켜줄게.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진은 어김없이 4시에 일어났어요. 국밥집 주방으로 갔죠. 냄비에 불을 붙이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방 밖까지 들렸죠. 하진은 조용히 국밥을 말았습니다. 손님이 하나 들어왔어요. 단골 아저씨였죠. 하진아, 오늘도 고생이네. 괜찮아요. 하진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습니다. 7시 학교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진은 가방을 메고 나가려 했어요. 그때 삼촌이 방에서 나왔죠. 어디가? 학교요. 학교는 무슨? 점심 장사 있으니까 일찍 와. 네. 하진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학교까지 걸어서 40분. 오늘도 지각할 것 같았어요. 오후였습니다. 하진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국밥집으로 뛰어왔어요. 삼촌이 화낼까봐 무서웠죠. 국밥집에 들어서자 삼촌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낮부터 술을. 하진은 가슴이 철렁했죠. 왔냐? 네. 설거지부터 해. 네. 하진은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어요. 겨울이라 물이 얼음장 같았죠. 저녁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국밥을 말고 계산을 받았어요. 쉴 틈이 없었죠. 9시쯤 손님들이 다 가고 난 뒤였습니다. 하진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삼촌이 다가왔죠. 하진아. 네. 너 요새 이상해. 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표정이 그래. 뭔 생각하냐?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 도망갈 생각하는 거 아냐? 아, 아니에요. 의대? 아직도 의대 갈 생각이냐? 하진의 등이 벽에 부딪혔죠. 들어봐. 너 여기서 도망가면 형 낙골당 빼버린다. 알았어?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형 뼈도 못 보게 해줄 거야. 어디 갈지도 안 알려주고. 제발요, 삼촌. 그건 안 돼요. 하진이 삼촌의 팔을 붙잡았어요. 눈물이 났죠. 형은 안 돼요. 형만은요. 하진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하진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일해. 빚다 갚을 때까지. 삼촌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죠. 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나 어떡하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어요. 도망가야 해. 이제 더는 못 참아. 한밤중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삼촌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하진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 몇 벌을 꺼냈어요. 가방에 넣었죠. 형 사진도 챙겼습니다. 금고 앞에 섰어요. 합격 통지서. 마지막으로 꺼내고 싶었죠.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손을 뻗었다가 포기했습니다. 미안해, 형. 합격 통지서는 못 가져가. 작게 속삭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죠. 하진은 숨을 죽이고 삼촌 방을 봤습니다. 다행히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진은 가방을 꽉 붙잡고 걷기 시작했죠. 어두운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렸어요. 하진은 뒤를 돌아봤죠. 국밥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기차역까지는 2시간쯤 걸렸어요. 새벽 4시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는 아직 닫혀 있었어요. 하진은 대합실 의자에 앉았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돈을 세어봤어요. 1,000원짜리 5장. 5,000원이 전부였죠. 기차표는 얼마지? 매표소 앞 요금표를 봤습니다. 서울까지 12,000원. 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돈이 부족해. 주저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있나 확인했죠. 연락처가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 아니야. 다들 날 무시했잖아.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삼촌이었어요. 하진아, 어디야? 하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디냐고. 당장 안 들어오면 형 납골당 진짜 빼버린다. 삼촌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진은 손이 떨렸죠. 삼촌, 국밥집 CCTV 확인했어. 네가 나가는 거 다 봤다. 지금 어디야? 저는 기차역이지. 거기서 꼼짝 마.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진은 핸드폰을 쥔 채 굳어 있었어요. 들켰어. 다 들켰어. 하진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도망가야 해. 하지만 어디로? 돈도 없는데. 그때 역 입구에서 삼촌이 나타났어요. 택시에서 내린 것 같았죠. 삼촌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하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삼촌, 제발. 순간 하진의 옷깃이 거칠게 구겨졌습니다. 제발. 하진의 목소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답 대신 차가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하진은 택시 안으로 떠밀리듯 들어가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하진은 창밖을 봤죠. 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끝이야, 이제 끝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안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낮게 내뱉는 목소리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들어가. 하진은 발을 헛디뎌 바닥에 주저앉았고 방 안은 순식간에 닫힌 듯한 정적에 잠겼어요. 얼마 후 하진은 작은 방 안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문 밖에서는 더 이상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방 안은 숨막히도록 조용해졌습니다. 하진은 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목에 금시계를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고 형이 물려준 거였죠. 형, 나 어떡해. 작게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진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의대. 이제 정말 못 가는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밖에서는 국밥집 문 여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진은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작은 방 안에서 긴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진이 자꾸 떠올랐죠. 전화를 걸까 고민하다가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기, 혹시 며칠 전에 국밥집 오셨던 분이세요? 낯선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국밥집 단골이에요. 하진이가 그쪽 번호를 알려줬거든요. 회장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하진이가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그 애가 안 보여요. 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일째 안 보이는데 몸살 났다는데 약국도 안 가고 이상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국밥집 앞이요. 거기 계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비서를 불렀어요. 차 준비해. 당장 서촌 시장으로 간다. 네, 회장님. 1시간 후 회장은 국밥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아이고, 오셨어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하진이가 정말 안 보여요? 네. 3일째예요. 처음에는 몸살 난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국밥 먹으러 갔더니 정경태가 애가 아파서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뭐가요? 방문이 밖에서 잠겨 있더라고요. 자물쇠가 채워진 게 보였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물쇠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밖에서 잠가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뭔가 보신 분 있나요?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3일 전 새벽에 정경태가 언성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대요. 뭐라고요? 거칠게 말하면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 같았대요. 회장은 비서를 봤어요. 옆집 가서 확인해봐. 네. 비서가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와 함께 기다렸어요. 10분 후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뭐래? 옆집 사장님 말로는 3일 전 새벽 4시쯤 정경태가 하진 군과 함께 들어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함께? 네. 하진 군이 큰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택시에서 내리더래요. 분위기가 많이 다급해 보였다고 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망갔다가 잡혔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방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군요. 문 두드리는 소리? 네. 안에서 누군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부터는 조용하다고 합니다. 회장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감금이야, 저 나쁜 인간이. 할머니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하진이 구해주세요. 그애 불쌍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구해야죠. 비서를 봤어요. 경찰에 연락해. 네, 회장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변호사도 바로 불러. 비서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국밥집을 바라봤어요. 저 안 어딘가에 하진이가 혼자 있을 거라는 생각에 눈이 흔들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하진아. 할머니가 곧 구해줄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1시간 후 검은 승용차 3대가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장, 변호사, 경찰 2명이 내렸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무슨 일이래? 하진이 때문인가 봐. 그애 요새 안 보이던데. 회장은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삼촌 정경태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죠. 정경태는 회장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이 앞으로 나섰어요. 정경태 씨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아동학대요? 무슨 소리예요? 윤하진 군 어디 있습니까? 정경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애가 몸이 안 좋아서 방에서 쉬고 있어요.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하죠. 뭐 하시는 거예요? 회장은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경찰과 변호사가 따라갔죠. 작은 방문이 보였습니다.
밖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경찰이 정경태를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밖에서 잠갔습니까? 그게 애가 나가면 위험해서. 회장이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열어요. 정경태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짧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회장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은 제대로 열리지 않아 보였고 바닥 한쪽에 하진이 웅크린 채 누워 있었죠. 하진아. 회장이 달려가 하진을 안았어요. 하진은 눈을 떴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죠. 할머니? 그래, 할머니야. 괜찮아. 하진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죠. 물 주세요. 회장이 비서를 봤어요. 비서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진이 벌컥벌컥 마셨어요. 경찰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볼 때 명백한 불법 감금 정황입니다. 정경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호한 겁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을 받았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닙니다. 명백한 학대이자 감금입니다. 경찰은 조용히 절차를 진행했어요. 밖에서 단골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 됐다. 그 사람 원래 이상했어. 하진이 불쌍해서 어떡해. 회장은 하진을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니? 네, 할머니. 하진이 비틀거렸어요. 회장이 꼭 붙잡았죠. 할머니는 누구세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치료부터 받아야 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회장이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회장은 하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하구나, 하진아.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쳐서 잠들어 있었죠. 회장은 하진의 손목을 봤습니다. 금시계가 여전히 차 있었어요. 형서가 내 아들 찾았어. 이제 할머니가 지킬게.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손자를 구했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의사들이 달려나왔죠. 보호자분이세요? 젊은 의사가 회장에게 물었어요. 네, 제가 할머니예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우선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하진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밖에서 기다렸죠.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옆에 섰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저 아이가 괜찮아야 하는데.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드세요. 고마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저예요. 하진이 어때요?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졌고요. 얼마나요? 또래보다 10kg는 적게 나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성 위염도 있어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외에는요? 손목과 팔에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중에 생기기엔 조금 이상한 흔적들이에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으로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에 참고 자료로 전달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환자는 이틀 정도 입원해야 합니다. 영양제 맞고 푹 쉬어야 해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비서가 어깨를 토닥였죠. 회장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어린아이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진이 볼 수 있나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병실로 옮겼어요. 3층 5일 호실입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5일 호실 문을 열었죠. 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자고 있었죠. 회장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하진의 손을 잡았죠. 하진아. 작게 불렀습니다. 하진은 깨지 않았어요. 회장은 하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움푹 들어간 볼, 형석이를 닮았어요. 정말 내 손자가 맞을까? 중얼거렸습니다. 확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증거가 부족했죠.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뭔가 지시하실 게 있으십니까? 그래. 지금 당장 국밥집에 다시 가봐. 네. 하진이 방. 거기서 뭐든 찾아와.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거.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칫솔이나 빗 같은 거 말씀이시죠? 그래. 머리카락이 붙은 빗이면 더 좋고. 조심스럽게 가져와.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비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회장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비서가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어요.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줬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비서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진이 갇혀있던 작은 방으로 갔죠.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죠. 책상 위를 살폈습니다. 공책 몇 권이 있었어요. 교과서도. 비서는 서랍을 열었죠. 있다. 칫솔이 보였습니다. 낡은 칫솔이었어요. 비서는 비닐봉지를 꺼내 칫솔을 조심스럽게 넣었죠. 침대 옆 선반을 봤습니다. 빗이 하나 있었어요. 비서는 빗을 들어 확인했죠. 머리카락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좋아. 빗도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벽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고등학생 2명이 찍은 사진.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죠. 형제구나. 비서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한 명은 하진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형 윤지훈이겠죠. 비서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겠어. 방을 나와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탔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비서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회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가져왔어? 네, 회장님. 비서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회장이 열어봤어요. 칫솔과 빗이 들어있었죠. 잘했어. 이걸로 검사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비서가 사진을 꺼냈어요. 회장은 사진을 받아들었죠. 이건 2명의 고등학생, 하진과 지훈. 회장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지훈이 하진이. 2 손자. 한 명은 하늘나라에 있고 한 명은 저 병실에 누워 있어. 내일 바로 검사 의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네, 회장님. 빨리 결과 나오게 해줘. 급한 거라고 말하고. 알겠습니다.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회장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하진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반쯤 비었어요. 회장은 의자에 앉아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을 다시 꺼내봤죠. 형서가 내 아들들이야. 참 닮았지? 작게 속삭였어요. 지훈이는 내 곁에 있고 하진이는 이제 할머니가 지킬게. 회장은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진아, 네가 정말 내 손자라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분명 내 손자야. 금시계도 있고 이름도 윤씨고. 곧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밤이 깊어갔습니다. 회장은 하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은 채 졸았죠. 새벽이었습니다. 하진이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죠. 낯선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렸어요. 옆에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졸고 있었죠. 할머니. 작게 불렀습니다. 회장이 눈을 떴어요. 하진아, 깼니? 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네가 많이 아팠어. 하진은 천천히 일어나려 했어요. 회장이 부축했죠. 천천히. 링거 맞고 있어. 할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널 지키려고. 저를요? 그래.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응. 이제 괜찮아. 회장이 하진을 꼭 안았습니다. 하진은 회장의 품에서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천만에 우리 손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진은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쉬고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왔죠. 회장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하진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 집에 가서 쉬세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기 있을래. 근데 저 할머니를 왜 이렇게 챙겨주세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죠.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했지만 참았어요. 오후였습니다. 비서가 병원에 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회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결과 나왔어? 네, 회장님. 비서가 봉투를 건넸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죠. 유전자 검사 결과서.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피검사자 1 강서현, 피검사자 2 윤아진, 관계 조모 손자 친자 확률 99.89%.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비서가 부축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손자야, 정말 내 손자야.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회장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죠. 형서가 내 아들이 맞아. 하진이가 정말 내 아들이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 병실로 가시겠습니까? 잠깐만 진정 좀 하고. 회장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어요. 하진이한테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기다려보자.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어요. 하진이 창밖을 보고 있었죠. 하진아. 네, 할머니. 회장은 하진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기분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다행이구나. 회장은 하진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손자. 정말 내 손자. 하진아, 태어나면 어디 갈 거니? 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모르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삼촌 집은? 못 가요. 다시는 못 가요. 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은 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럼 할머니 집에 갈래? 네. 하진이 놀라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집 커. 혼자 살기 외로워. 같이 살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잖아.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응. 할머니가 널 지킬게. 대학도 보내줄게. 대학요? 그래. 의대 붙었다며. 꼭 가야지. 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가요. 삼촌이 합격 통지서 빼앗아 갔어요. 그건 걱정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회장이 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그냥 공부만 하면 돼. 알았지? 할머니. 하진은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 울어. 많이 울어. 회장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이틀 후 하진은 퇴원했습니다. 회장의 차를 탔어요. 검은 고급 승용차였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할머니 집. 이제 내 집이기도 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달렸어요. 강남 쪽으로 향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큰 집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넓은 정원이 보였죠.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그래. 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무 컸거든요. 국밥집의 100배는 되어 보였죠.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이 하진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집사가 인사했습니다. 하진을 보며 미소 지었죠. 이분이 도련님이십니까? 그래. 하진이야. 잘 부탁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하진은 당황했어요. 도련님? 나를. 저는 그냥 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은 도련님이십니다. 회장이 웃었어요. 익숙해질 거야. 걱정 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어요. 큰 소파, 샹들리에, 피아노. 하진은 주위를 둘러봤죠. 여기서 제가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내 집이야. 회장이 하진을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한 방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큰 방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책상, 책장.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어요. 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방이 제 방이에요? 그래.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하진은 침대에 앉았어요. 폭신했죠. 국밥집 딱딱한 침대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푹 쉬렴. 저녁 때 부를게. 네, 할머니. 회장이 나갔습니다. 하진은 혼자 남았어요. 방을 둘러봤죠. 꿈 같았습니다. 정말 꿈인가 싶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진은 손목에 금시계를 만졌죠. 아버지, 형 나 괜찮은 거 맞죠?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했죠. 저녁이었습니다. 하진은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큰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죠. 와! 하진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모두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앉아. 회장이 의자를 당겨줬습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많이 먹어. 살 좀 쪄야 해. 네. 하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갈비찜을 한 입 먹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너무 맛있었거든요.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하진은 계속 먹었습니다. 회장은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하진아. 네. 이제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가족이야. 회장이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가족. 처음 들어보는 말 같았습니다. 가족. 따뜻한 말이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하진은 다시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형,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맞을 걱정이 없었죠.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요. 회장은 하진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하진을 봤어요. 자고 있었죠. 우리 손자 이제 편히 자렴. 작게 속삭이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형서가 내 아들 찾았어. 이제 할머니가 잘 키울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진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랐죠. 천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다. 할머니 집이구나.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시계를 봤죠. 9시.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늦었다. 국밥집이었으면 삼촌한테 혼났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 도련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집사의 목소리였어요. 하진은 서둘러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회장이 이미 앉아 있었죠. 잘 잤니? 네, 할머니.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괜찮아. 푹 쉬어야지. 하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따뜻한 밥. 많이 먹어. 네. 하진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편안한 아침이 있을 줄. 식사를 마쳤습니다. 회장이 하진을 응접실로 데려갔어요. 하진아, 앉아. 네. 하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옆에 앉았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죠.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회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하진에게 건넸어요. 이거 읽어봐. 하진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서.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자 확률 99.89%. 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넌 내 손자야, 하진아. 회장이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막내 아들 윤영석이야. 그러니까 난 내 친할머니고. 친할머니? 하진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99.89%. 거의 확실했어요. 진짜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세요? 그래. 25년 전에 내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 그 뒤로 못 만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에 사고 소식 듣고 장례식 갔는데 너는 없더라. 삼촌이 숨긴 거지. 삼촌이. 그래서 난 내 존재를 몰랐어. 근데 납골당에서 너를 만났잖아. 회장이 하진의 금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계가 내 아버지 거였어. 내가 선물한 거야. 하진은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그럼 저는 정말
우리 손자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회장이 하진을 꼭 안았습니다. 하진은 회장의 품에서 울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 있어. 할머니가 널 지킬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도 함께 울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법원이었어요. 정경태의 재판이 열렸죠. 회장과 하진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국밥집 단골 할머니들도 와 있었죠. 피고인 정경태, 입장하세요. 정경태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었죠. 며칠 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교도소 옷을 입은 모습이 초라했어요. 하진을 보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진은 몸을 움찔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회장이 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의혹과 감금, 노동 착취, 보험금 관련 범죄,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어요. 손목에 남아있던 멍자국, 외부에서 잠겨있던 방문, 사람이 장기간 머물렀던 흔적이 남은 작은 방의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 두고 정상적인 보호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경태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조카를 보호한 겁니다. 애가 집을 나가려고 해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회장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보호요? 증인을 신청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국밥집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할머니가 선서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께서는 정경태 씨를 아십니까? 네. 국밥집 사장이었죠. 윤하진 군을 어떻게 대하는 걸 보셨습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자주 위축돼 있었고 늘 눈치를 보며 움직였죠. 또 보신 게 있습니까? 네. 아이 손에 상처가 남아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일을 하다 다쳤다고 했지만 그때 아이 표정이 너무 달라 보였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정경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거짓말이야. 그런 적 없어. 정경태가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어요. 한 번 더 소리치시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추가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윤하진 군에게 가짜 빚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차용증이 떴어요. 3억 2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죠. 이 차용증을 보십시오. 정경태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차용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용증은 조작입니다. 회장 측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시했어요. 고인 윤영석 씨와 배수진 씨의 금융 기록입니다. 빚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정경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게다가 필적 감정 결과 이 차용증의 서명은 피고인이 직접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제출됐습니다. 정경태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또한 피고인은 보험금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건 국밥집 샀어요. 2천만 원 들었다고요. 정경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어요. 국밥집 매매 계약서입니다. 1,500만 원에 인수했더군요. 나머지 3,5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정경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도박으로 다 날렸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시했어요. 피고인의 카지노 출입 기록입니다.
3천만 원을 잃었더군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정경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시합니다.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윤아진 군은 강서현 회장의 친손자로 확인됐습니다. 친자 확률 99.89%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재벌 손자를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 두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해온 겁니다. 게다가 친손자임을 알면 보호자 자격을 잃을까봐 일부러 숨긴 거죠. 정경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난 몰랐어. 그 애가 재벌 손자인 줄 몰랐다고. 그럼 왜 장례식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까? 왜 하루만 있다 가라고 했죠? 정경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험금을 혼자 차지하려고 그랬죠? 아이의 존재를 숨기면 돈을 독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경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피고인 정경태. 정경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피고인에게 적용된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의혹, 불법 감금 노동 착취 보험금 관련 범죄, 문서 위조 도박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합니다. 망치를 들었어요.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 정경태가 소리쳤습니다. 3년은 너무해요. 제발. 또한 윤아진 군에 대한 보호자 권한을 영구 박탈하고 강서현 씨를 법적 보호자로 지정합니다. 하진아. 정경태가 하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삼촌이 미안하다. 제발 선처를. 경찰이 정경태를 붙잡았어요. 수갑을 끌고 나가려 했죠. 하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진은 정경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그저 한심해 보일 뿐이었죠. 삼촌 안녕히 가세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경태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여기까지 키웠는데.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키워줬다고요? 학대와 착취가 보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경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3년도 짧아요. 더 받아야 마땅해. 경찰이 정경태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정경태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안 된다고. 하진아.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 됐다. 하진아, 이제 편하게 살아. 국밥집 단골 할머니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이 하진을 안았습니다. 정말 잘 됐다. 속이 다 시원해. 그 나쁜 사람 마땅히 벌 받아야지. 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웠죠. 회장이 할머니들에게 말했습니다. 국밥집은 제가 인수했어요. 할머니들이 운영해 주세요. 네. 저희가요? 네. 수익은 나눠 가지시고요. 하진이가 다니던 곳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하진의 손을 잡고 차에 탔어요. 집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하진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삼촌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 회장이 하진을 봤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불쌍한 건 네가 아니야, 하진아. 네.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알았지? 네, 할머니. 회장이 하진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새로운 인생.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긴.
할머니가 더 고마워.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차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진은 조금씩 대저택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아침이었습니다. 하진은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회장이 신문을 보고 있었죠. 잘 잤니? 네, 할머니. 하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집사가 아침 식사를 내왔어요. 따뜻한 미역국과 밥, 반찬들. 오늘은 미역국이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좋아하던 거야. 매달 이맘때면 먹자고 졸랐지. 하진은 숟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아버지가요? 그래. 어렸을 때 얘기야.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식사 끝나면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식사를 마쳤습니다. 회장은 하진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방문 앞에 섰죠. 여기가 내 아버지 방이야.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책상, 책장, 침대.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죠. 25년 동안 그대로 둔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올까봐. 하진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어요. 의학 서적도 보였죠. 아버지도 의사셨어요? 아니, 의사가 되고 싶어 했지. 근데 할머니가 반대했어. 회장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가문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나갔지. 할머니 말을 안 듣고.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다시는 못 봤지. 하진은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하진아, 할머니가 미안하구나. 회장이 하진을 봤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그래서 너를 못 만났어. 아니에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고마워, 하진아. 회장이 하진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이거 봐. 내 아버지 사진이야. 하진은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기였던 아버지, 유치원생이었던 아버지, 초등학생, 중학생, 닮았어요. 형이랑. 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지훈이가 형석이를 정말 많이 닮았어. 회장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25살 때야. 양복을 입은 아버지. 손목에는 금시계가 있었어요. 이 시계. 하진이 자신의 손목을 봤습니다. 똑같은 시계였죠. 할머니가 준 거야. 그날 형석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이 시계가 싫어요. 너무 무거워요라고 했어.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너한테 물려줬구나. 네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고. 하진은 시계를 쓰다듬었어요. 이게 아버지 마지막 유품이에요. 형이 제게 줬거든요. 지훈이가? 네. 동생, 이거 소중하게 간직해. 아버지 마음이 담긴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보고 싶어요. 회장이 하진을 안았어요. 그래, 보고 싶지. 할머니도 보고 싶어.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어요. 촛불이 켜져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요? 네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 됐어.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 하진아. 하진은 코끝이 찡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할머니가 더 고마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꿈 얘기. 하진아, 의대 입학 준비해야지. 네. 진짜 가도 돼요? 당연하지. 형이랑 약속했잖아.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회장이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할머니가 다 도와줄게. 정말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도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의 손자고. 가족. 하진이 그 단어를 천천히 따라 말했습니다.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가족.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도 함께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 우리 손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진은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 사진을 꺼냈어요. 교복 입은 형의 모습. 형,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생기셨어. 우리 친할머니야. 형도 할머니 손자고. 눈물이 흘렀어요. 형, 미안해. 나만 행복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아, 할머니야.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회장이 들어왔어요. 하진 옆에 앉았죠. 못 자니? 형 생각나서요. 하진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지훈이구나. 정말 잘생겼다. 네. 형은 다 잘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너도 잘하잖아. 의대 붙었잖아. 그건 형이 도와줘서요. 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이 맨날 가르쳐줬어요. 동생, 우리 꼭 같이 의사 되자라고. 회장은 하진을 안았어요. 지훈이도 기뻐할 거야. 네가 꿈을 이루는 거. 정말요? 그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하진은 회장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장은 하진의 등을 토닥였어요. 많이 울어. 참지 마. 할머니. 응? 저 정말 행복해도 돼요? 회장은 하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더 고마워. 우리 손자 찾아서.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하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가족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죠. 오늘은 의대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하진은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선 모습이었죠. 예전에 초라했던 자신과는 달랐습니다. 도련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집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네, 나갈게요. 하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진을 보고 미소 지었죠. 잘 어울린다. 우리 손자. 고맙습니다, 할머니. 회장은 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하진아, 할머니가 줄 게 있어. 뭔데요? 회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청진기가 들어 있었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청진기였죠. 이거. 하진이 청진기를 꺼내봤습니다. 옆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윤지훈을 기억하며 동생 윤하진.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지훈이 이름으로 환자들 치료하렴. 형이 함께하는 거야. 하진은 청진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이 하진을 안았어요. 하진은 회장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야. 네, 할머니. 그래. 이제 가자. 늦겠어.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대학교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봄날이었죠. 하진아. 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 회장이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손자를 둬서 제가 뭘 했다고요? 많이 했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견뎌냈잖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석이도 지훈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할머니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네가 바꾼 거야. 할머니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야. 회장이 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네가 많은 사람들 도와줄 차례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차가 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가 보였어요. 신입생들과 가족들로 붐볐죠. 하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교문을 바라봤어요. 꿈에 그리던 곳이었죠. 형, 나 드디어 왔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강당이 가득 찼어요. 하진은 신입생석에 앉아 있었죠. 회장은 뒤쪽 보호자석에 있었습니다. 학장이 연단에 올랐어요.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진도 박수를 쳤어요. 눈물이 났죠. 오늘부터 여러분은 의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학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입니다. 하진은 주머니 속 형 사진을 만졌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늘 가지고 다니는 거였죠. 형, 우리 같이 의사 되는 거야. 약속 지키는 거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식이 끝났습니다. 장학생 대표 연설 순서였어요. 윤하진 학생, 나오십시오. 하진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하진은 벌떡 일어났어요. 연단으로 걸어갔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진을 보고 있었어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학생 대표 윤하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죠. 저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윤지훈.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형과 약속했습니다. 같이 의사 되자고. 같이 사람들 살리자고.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형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하진은 보호자 석을 받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켜준 분이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 가족.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킬 차례입니다. 형처럼, 할머니처럼. 하진은 마이크를 꼭 잡았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형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장이 하진을 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하진은 회장에게 부탁했어요. 할머니, 납골당 가도 될까요?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해질녘이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하진은 국화 한 다발을 샀어요. 형 봉화남 앞에 섰죠. 형, 나왔어. 꽃을 놓았습니다. 회장도 옆 봉화남에 꽃을 놓았어요. 아들 형석의 봉화남이었죠. 형, 나 해냈어. 의대 들어갔어.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약속 지켰어. 이제 의사 될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이 준 청진기로 환자들 치료할 거야. 형 이름으로. 하진은 봉화남을 쓰다듬었어요. 보고 싶어, 형. 정말 보고 싶어. 회장이 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훈이가 보고 있어.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형, 할머니도 만났어. 우리 친할머니야. 형도 할머니 손자야. 하진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행복해. 회장도 함께 하늘을 봤어요. 형서가, 지훈아. 하진이가 잘 자라고 있어. 할머니가 잘 키울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죠. 가자, 하진아. 집에 가서 축하 파티하자. 네, 할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차에 타며 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우리 손자 덕분에. 차가 출발했습니다. 납골당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형, 보고 있지?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도 하늘을 봤어요. 형서가,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들 남겨줘서.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따뜻했어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형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